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요소 설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어를 계속 배우고 있죠. 기어가 어찌 보면 이 기계요소 설계 1, 2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복잡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스파워 기어, 평기어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제도 같이 풀어보고 내용이 이제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은 다 전달을 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헬리컬 기어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는 끝이에요. 이제 기어가 끝나고 나면 기계 요소 설계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벨트, 타이밍 벨트, 체인, 이렇게 다른 동력 전달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진짜 내리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르막 고지를 거의 다 올라와서 지금 이제 거의 내리막을 앞두고 있죠. 이제 아마 기어를 공부하시면서 많이 좀 어렵고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진짜 누구든지 그냥 책만 딱 보면 쌉 가는,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단원의 이번 학기 어찌 보면 가장 큰 주제였던 기어를 끝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헬리컬 기어는 대부분의 내용이 스퍼 기어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헬리컬 기어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기어를 끝내는 거는 좀 억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퍼 기어랑 사실 다를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만 있으면 여러분들 평기어를 설계했던 바로 그 방법 그대로 이 헬리컬 기어도 마찬가지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기어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헬리컬 기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들지 않게끔 헬리컬 기어에 좀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타 기어 및 기어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 기어에는 헬리컬 기어도 있고, 교과서에 보시면 웜과 웜 기어도 있고 많습니다. 베벨 기어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헬리컬 기어가 이제 이 기어열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얘는 어찌 보면 평기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기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요 헬리컬 기어까지만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베벨 기어, 웜과 웜 기어, 얘네들은 다 스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헬리컬 기어는 제가 아마 기어 서두에도 아마 잠깐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평기어랑은 다르죠. 평기어는 옆에서 보게 되면은 요 축이랑 요 기어 2가 이렇게 서로 평행하죠. 그쵸? 요 축이랑 요 기어의 2가 서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평기어고요.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이 당연히 여기 이제 똑같이 이렇게 꽂혀 있겠죠. 보시면은 그 축의 방향이랑 요 기어 2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헬리컬 기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헬리컬 기어를 왜 쓰느냐? 분명히 뭔가 좀 신경 쓸 게 많겠죠. 평기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니까.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 평기어 대비해서 기어 2의 물림률이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평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의 기어 2가 물림이 끝나게 되면 그냥 동일 직선상, 요 직선상 그냥 한 번에 모두 다 끝나버리게 되죠. 그쵸? 하지만 닿아 있는 순간에는 항상 선 접촉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얘가 돌아갈 때 이 옆에서 보면은 그냥 스퍼 기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시게 되면 요 하나의 기어 2를 추적을 해 보시면요, 얘가 여기서 닿아서 이쯤 가면은 아마 얘는 떨어졌을 거예요. 뒤에 가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물려있는 기어 2가 남아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언제나 물림률이 평기어보다는 올라가게 됩니다. 물림률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원활한 전동이 가능하다. 얘는 어찌 보면 물림률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그 다음에 기어 2하고 2가 이렇게 직선이 서로 어느 순간에 직선이 딱 만나는 그런 형태의 접촉이 아니라 얘는 점진적으로 접촉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요점 두 개가 딱 만나고 나면 아직 이쪽 면들은 상대 기어 2와 물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점점 요 물려있는 기어의 포인트들이 쭉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편기어는 이렇게 맞는다고 보면 이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더 큰 동력을 전달하는 데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장점이고, 그쵸? 그리고 이수가 적은 기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얘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리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설계상의 이점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가 축 방향에 내가 원래 없었던 힘인데 축 방향의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원동 기어고 얘가 피동 기어라고 본다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요 기어 2에다가 하중을 전달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 기어 2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 빗면에다가 내가 이쪽으로 하중을 주게 되면 이 기어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빗면에다가 아래로 누르는 하중을 주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헬리컬 기어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축과 실제로 기어 2가 이루는 요 각도, 이거를 이제 베타, 비틀림 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 베타는 0도에서 한 30도 정도 사이에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헬리컬 기어라는 애는 사실 기어 2의 피치 그리고 기어 2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정의가 될 텐데요. 보시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놓고 봤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축의 수직한 면으로 자른 그런 단면이죠. 그쵸? 물론 요 뒤에 요게 보여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 단면만 보게 된다면 얘는 그냥 스퍼 기어랑 똑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쵸? 얘가 바로 축 직각 단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 직각 단면은 뭐냐면 치 직각 단면은 이게 지금 기어 2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 기울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 기어 2의 수직한 단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기어 2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걔가 바로 치직각 단면이 됩니다. 치직각 단면은 얘가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얘를 기어 2의 수직한 면으로 이렇게 잘랐으면은 얘는 원으로 잘리지 않을 거예요. 그쵸? 타원 형태로 잘리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어떤 실린더 구조에다 약간 비스듬하게 실을 이렇게 감은 형태라면 얘는 분명히 어떤 타원 형태의 모양이 될 거예요. 걔가 이제 치직각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직각 방식과 치직각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되는 그런 값들이 좀 있어요. 요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축의 직각인 단면 그리고 치의 직각인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실제로 기어 2하고 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베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비틀림 각인데요. 보시면은 이 축직각 단면 그냥 스퍼 기어랑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축직각 방식에는 뭐 원주 피치를 한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S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치직각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하면 요 밑에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래 첨자가 S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축직각, 스퍼기어 모양의 바로 그 축직각이죠. 원형으로 잘리는 그거에 관련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N이 아래 첨자로 들어가 있다면 얘는 치직각 방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얘는 S가 붙은 거고 얘는 N이 붙은 거예요. 소문자. 요거 이제 앞으로 좀 헷갈릴 테니까 한번 보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직각 단면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게 지금 원주 피치예요. 피치 원이 이제 1점 쇠선으로 그려져 있고 얘가 원주 피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PS라고 요 길이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직각이니까 요 길이가 PS가 되겠죠. 축직각
원주 피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직각으로 자른다면 얘는 치직각 피치는 이 거리가 치직각 피치겠죠. 그쵸? 그거는 요거는 이제 치직각 단면으로 잘랐을 때의 요 길이, 요게 바로 PN 축직각 원주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직각 방식에서의 원주 피치와 치직각 방식에서의 원주 피치 사이에 이르는 요 각도는 바로 비틀린 각 베타랑 똑같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관계를 갖는다. PS 축직각 방향의 원주 피치랑 그 다음에 치직각 방향의 원주 피치랑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S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해주시게 되면은 PN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이 관계 시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기어 2와 축과 이루는 그 각도가 베타라고 했고 얘를 비틀림 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축선 방향과 입줄 방향이 이루는 각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직각 피치, 그러니까 S가 다 붙어 있죠. 그렇죠? 축직각 피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기어랑 완전히 똑같아요. 축직각의 원주 피치 PS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우리 평기어에서의 원주 피치 구하는 공식과 똑같죠. 다만 요 밑에 전부 다 S가 들어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요 피치 원의 직경도 축직각이냐 아니면 치직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심지어 치직각 같은 경우는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일단은 해 두시고 평균이랑 똑같이 당연하죠. 이거 이렇게 잘라놓은 이 상황에서 그냥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평균이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얘를 이렇게 딱 본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이나 모든 정의가 전부 다 같아요. 그 평기어 때랑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도 당연히 표현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평기어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와 모듈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치직각 원주 피치와 그 다음에 축직각 원주 피치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PS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PN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축직각 원주 피치를 치직각 원주 피치로 바꿔볼 수 있겠죠. 이 치직각 원주 피치는 뭐 타원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요 축직각 직각으로 딱 잘랐을 때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디에나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위식에서 요 위식에서 축직각 모듈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축직각 모듈은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PS 대신에 PN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듈은 제일 아래식을 그냥 S 대신에 M만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 PN은 PS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 뭐죠? 요 값이 바로 축직각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치직각 모듈은 축직각 모듈에다가 코사인 베타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랑 관계가 똑같죠. 그렇죠? 코사인 베타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치직각이랑 축직각이랑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피치원의 지름, 바깥 지름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같습니다. 요 DS는 ZS 곱하기 MS 얘는 축직각 기준으로의 피치원의 지름을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MN은 MS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 축직각 이수에다가 요 치직각 모듈 나누기 코사인 베타를 해주면은 얘가 바로 이 피치원의 지름, 원래 이 축직각 기준으로 정의된 피치원의 지름과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그러니까 좀 그 스퍼기어를 그동안 배웠으니까 스퍼기어에서 쉽게 정의했었던 값들을 이제 그 축지값 기준으로, 치지값 기준으로 바꿔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지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퍼기어 같은 경우는 뭐 똑같겠지만 얘 지금 요 DO, 얘는 먼저 얘가 표현된 건 뭐냐면 치직각 단면, 축직각 단면이죠. 이 축직각 단면에서 여기에 이제 정의된 피치1이 정의가 되겠죠. 그쵸? 피치1에다가 이제 이 끝 높이를 한 번 더해주고 두 번 더해주면은 이 전체 이 외경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리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 축직각 피치1의 지름에다가 이 모듈 두 번 곱한 거, 이 치직각 모듈 두 번 더한 게 이제 최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이제 정의가 될 텐데, 얘를 그냥 우리가 또 ds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 중심 간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 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축직각이죠. 지금 이거 축직각 피치1의 직경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중심 간의 거리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치직각 형태로, 치직각 모듈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사인 베타가 나눠준 것밖에 다를 게 없죠. 각속도 B는 뭐 똑같습니다. 네, 우리 스퍼기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각도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요게 이제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 돼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게다가 이 그림 자체가 좀 뒤집혀 있어요. 요게 그냥 수직으로 잘려있는 요 면이 축직각 단면이 아니라 얘가 치직각이에요. 얘가 치직각이고 베타만큼 기울어서 이렇게 잘린 애가 축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설명했던 거랑 그 데이텀이 다르죠. 그쵸? 어쨌거나 얘가 치직각이고 얘가 축직각입니다. 그러면 축직각 단면에서의 압력각, 여기도 마찬가지야. S를 밑에다 붙이죠. 알파 S는 축직각 단면의 알파 S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압력각 알파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선 다시 그려보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선분이고, 요 축직각 단면과 기어 2가 만나는 바로 이 선, 요 사이가 이루는 각도가 축직각 단면에서의 압력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 3차원적으로 이해 안 가시면 외우세요. 외울 필요도 없죠. 오픈북인데 뭐 외워. 그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90도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 S는 요것분의 요게 되죠. 그쵸? HB 나누기 HC 요게 되죠. 잘못했대요. 여기가 90도니까 요게 되겠지. 그쵸? 이것분의 이것이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여기다가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치직각 단면, 요 단면에서의 다른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얘랑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 HAC, 얘가 이제 정의가 될 텐데, 그때 요 꼭지가 요게 바로 치직각 단면에서의 압력각 알파 n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n은 HA 요 길이 나누기 요 길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축직각 단면의 압력각, 치직각 단면의 압력각이 서로 상이하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비틀린 각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비틀린 각은 결국 얘예요. 치직각 단면과 축직각 단면이 이루는 각도 베타, 얘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를 해볼까요? 여기가 90도지, 그렇죠? 코사인 베타는 요거 나누기 요게 되죠, 그렇죠? 코사인 베타는 HB분의 H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네 둘 구한 요 식에서 HC가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얘를 이용을 해서 HB는 이 윗식에서요. HB는 선분 HC 곱하기 탄젠트 알파 S가 되고, HC는 HA죠.
A는 밑에 식에서 HC 곱하기 탄젠트 알파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 베타가 HA 요거 나누기 요거라고 했으니까 HC 나누 없어지면서 결국 이런 최종적인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얘도 결국엔 코사인 베타를 나눠주거나 곱해주는 형태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압력각도 달라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피치원의 지름 이 식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끝 높이 최소 이수 얘도 사실 우리가 기어 2의 간섭에서 배웠던 그 식이랑 사실은 같은데 뒤에 코사인 베타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 요것도 사실 좀 시간을 들이면은 어렵지 않게 유도는 되지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헬리컬 기어가 너무 복잡해. 그쵸? 너무 복잡하죠. 이게 치직각, 축직각도 너무 헷갈려. 저도 설명하면서도 축직각, 치직각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축직각 단면을 잘랐을 때 이 헬리컬 기어는 원이에요. 피치원이 원이 나오죠. 근데 치직각 단면 요 기어 2의 수직한 요 선분으로 쭉 자르게 되면 얘는 타원이 나올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감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타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헬리컬 기어를 치직각, 축직각 이거 맨날 하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실제로 이 치직각 단면 같은 경우는 치직각으로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요. 이게 피치원이 이렇게 타원이 나와요. 타원이. 이렇게 타원이 나오잖아요. 얘는 원이 나오고 축직각은 원이 나오겠죠? 그냥 평기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헬리컬 기어 우리가 그 스퍼 기어는 잘 아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한 이 복잡한 헬리컬 기어의 구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의 그냥 평기어로 치환할 수 있는 헬리컬 기어의 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헬리컬 기어인데 실제 이렇게 헬리컬 기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얘랑 이퀴밸런트 얘랑 이제 똑같이 동일시해 놓고 봐도 되는 평기어 하나를 정의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상당평치차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모든 공식이나 설계를 그냥 평기어랑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차는 있겠지. 그렇죠?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당평치차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상당평치차는요 이 축직각 단면으로 나온 피치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문제는 얘잖아요. 치직각 단면으로 잘렸을 때 타원이 나오니까 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축직각은 이제 원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타원이 나와. 그래서 상당평치차의 정의가 뭐냐면요 요 타원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타원이 쭉 나올 때 여기에서 타원의 특징이 뭐죠? 여기에서 정의되는 곡률 반경, 여기에서 정의되는 곡률 반경이 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상당평치차는 최대 곡률 반경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치직각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지금 요렇게 반원을 잘랐다면 요쪽에서는 곡률 반경이 좀 작게 나오겠죠. 타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곡률 반경이 요만큼일 거고 여기 되면은 여기 제일 크겠죠. 이만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런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곡률 반경이 제일 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텐데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겨나게 되겠죠. 이 원을 피치원으로 하는 평치차랑 똑같이 놓고 문제를 풀겠다. 그게 바로 상당평치차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유도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 놓고 보면은 이 치직각 단면이 이렇게 타원이 나올 때 결국에 최대 곡률 반경이 나오는 거는 요 지점일 거 아니에요. 요때가 제일 이제 곡률이 많이 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원을 그려보게 되면 요 곡률 반경으로 원을 그려보게 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원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원을 피치1으로 하는 평기어랑 요 스퍼기어랑 똑같이 놓고, 그러니까 헬리컬 기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최대 곡률 반경을 갖는 원을 딱 하나 정해 놓고, 피치1이 이만한 평기어랑 이 헬리컬 기어는 똑같다 라고 놓고 이제 모든 문제를 평기어랑 똑같이 놓고 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타원이라고 했지? 여기 이제 타원이 나왔어요. 시집각 단면 타원인데, 그때 장축 반경이 A고 단축 반경이 B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축이 있겠죠? 요 길이가 A고요. 요 길이가 B인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사실 요 B라는 길이는 이 그냥 축지각 단면에서의 반경과 요 B는 같겠죠. 당연히 같겠죠. 그쵸? 내가 떡국떡을 이렇게 어슷썰기라고 하나요? 떡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딱 파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났을 때 요 제일 짧은 직경은 이 떡의 원래 직경이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요 B라는 애는 그냥 원래 축지각 단면에서의 피치1의 반경인 RS랑 같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A죠. 그쵸? A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A는 이제 여기에서 기울어져 있는 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A는 RS 나누기 코사인 베타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요 길이가 A고요. 그쵸? 긴 반경이고, 얘를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요렇게 축지각 단면으로 되어 있는 쭉 요거랑 이제 평행한 면으로 쭉 그렸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요 길이가 바로 RS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B랑 같고요. 그쵸? 그래서 RA는 코사인 요 각도는 이제 베타가 될 테니까 코사인 베타분의 RS 요렇게 우리가 AB 요 타원의 A와 B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타원의 방정식을 요 다음 뭐야 이거?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면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요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여기서 a는 코사인 베타분의 rs였고요. b는 rs랑 같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곡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인데 어떤 자유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 어떤 함수를 알고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결과식만 쓸게요. 이거 유도할 건 아니고 그 식이 이렇게 절대값에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 분의 1 더하기 한 번 미분한 거의 제곱에 2분의 3승. 요거 한 게 바로 그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dx분의 dy에다가는 요거를 한 번 미분한 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번 미분한 데다가는 얘를 2번 미분한 식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은,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지점 x점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 그 순간에 이 곡률 반경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식은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1차 미분을 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a제곱 y분의 b제곱 x가 되고요.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dx제곱분의 d제곱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의 3승 그리고 분의 b의 4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 미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반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 자리에다 대입을 하고요.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식을 전개를 쭉 해보시면 로우는 공률 반경은 a제곱 곱하기 b제곱 뽑아주고 a의 4승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4승분의 y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공률 반경을 원해? 바로 이 지점이죠. 그쵸?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의 좌표는 0,b죠. 그쵸? 요 길이가 b라고 그랬고 요 길이가 a라고 그랬는데 제일 큰 공률 반경은 0,b에서 정의가 되니까 x에다가 요 식에다 x에다 0을 집어넣고 y에다 b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바로 계산이 되면 얘는 로우는 계산해보면 그냥 b분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a에다가 요 값 집어넣고요. b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r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이 그림에서 지금 요 지점에서 정의되는 이렇게 큰 원 있죠. 큰 원의 이 공률 반경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요 값이 공률 반경이니까 이 값이 결국에 여기서 정의되는 진짜 큰 원의 반경이 되는 건데 그 길이를 우리는 R2라고 놓은 거예요. 이퀴밸런트의 약자죠. 상당 평치차의 반경 R2를 우리가 방금 구한 겁니다. 요 로우 왜 이러지? 로우라는 값이 바로 상당 평치차의 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평치차의 P치원의 직경은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ds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직각 단면으로 나와 있는 그 P치원의 직경에다가 코사인 제곱 베타를 나눠주면은 그게 상당 평치차의 P치원의 직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축직각 단면, 치직각 단면으로 했다면 이게 P치원의 직경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모듈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모듈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반경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 수가 바뀌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한 식이 요건데 축직각 단면에서는 그 P치원의 직경과 모듈 이수가 우리가 평기할 때랑 똑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얘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수가 됩니다. 근데 상당 평치차는 얘보다 P치원의 직경이 더 늘어났죠. 얘가 더 커진 어떤 그 P치원의 하나가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직각 단면 기준의 모듈 값이 바뀔 수는 없고 상당 평치차의 이수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듈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모듈은 뭐예요? D 나누기 Z잖아요. 얘는 픽스야. 얘는 안 움직여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바뀌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Z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당 평치차 같은 경우는 이수도 상당 평치차의 이수, 가상의 이수인 거죠. ZS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이수고요. 그 다음에 이 헬리컬 기어를 하나의 평기어로 치환하면서 우리가 이수까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코사인 베타의 3승이 나눠졌죠?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 위식에서 요거랑
요 두 식을 조합을 하게 되면 모듈 치직각 단면 모듈과 이 축직각 단면 모듈이 바뀔 때 코사인 베타가 한번 나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DS가 DE가 요 관계가 있으니까 DS는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DS는 코사인 제곱 베타 곱하기 D2잖아요. 그쵸? 얘를 대입을 여기다 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베타 곱하기 D2는 MNZS 나누기 코사인 베타니까, 그쵸? 결국에 3승 D2는 MNZS 나누기 코사인 3승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네, 베타가 한 번 더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승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우리가 상당 평치차에서의 직경과 그 다음에 상당 평치차에서의 이수를 새로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그냥 그 평기호 문제 풀 때는 똑같이 그냥 쫙 풀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축방향 하중이 생겨난다라는 거. 축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얘가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얘가 축방향 하중이 걸리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달받는 전체 하중과 비틀림각 이렇게 베타가 있을 때 FT 회전에 관련된 FT하고 그 다음에 분리력 FA가 있었는데 요 E 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 FN과 그 다음에 FS 요게 이제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밀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에다 이렇게 힘을 주면 당연히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복잡한 요런 유도 관계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요 강도 설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평기어랑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비틀린 각을 처리해 줘야 될 때 처리해 줬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쭉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질문한다면 상당 평치차를 구하는 것 정도 아마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사실 상당 평치차 그리고 헬리컬 기어의 특징, 상당 평치차, 그 다음에 이제 축방향으로 하중이 발생한다라는 사실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헬리컬 기어에서는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어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기어의 마지막 주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것들이 이제 벨트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벨트류들은 뭐 쉽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벨트는 실제로 뭐 가죽 벨트, 고무 벨트, 뭐 이 V홈 벨트, 타이밍 벨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벨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동력 요소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벨트 풀리들이 굉장히 엔진 쪽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벨트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의 구동원을 갖다가 벨트를 걸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풀리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어는 얘가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기어의 반경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큰 기어셋을 우리가 공간 제약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벨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벨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이 기어까지 중간고사는 요 기어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네요. 맞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 시험인데
진도를 뭐 그래도 우리가 진도를 나가긴 나가야 되고요. 요 한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 마찰차하고 기어만 배우셨잖아요. 그쵸? 찝어줄 게 딱히 없습니다. 찝어줄 게 딱히 없고, 제가 이 강의 지원 사이트에 제가 예전에 그 시험을 봤었던 문제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예전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예를 들면 헬리컬 기어 같은 거, 그러니까 찝어준다라고 하면 헬리컬 기어 정도에서 찝어줄 수 있겠는데, 헬리컬 기어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헬리컬 기어의 특징, 뭐 장점 안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축방향으로 하중이 생긴다? 역시 안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상당 평치차를 구하는 것 정도 계산 문제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제가 찝어드리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전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벨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